작전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삭풍처럼 피부를 찔러왔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내뿜는 미세한 열기가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중앙 테이블로 쏠려 있었다. 그곳에는 작전 사령부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정보 분석관 한지원 상사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새로 부임한 작전 사령관 박기훈 소장이 거만한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보고서가 사령관의 손에서 무참히 구겨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으나 그녀의 주먹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기훈 소장은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원을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자가 작전 회의실의 핵심적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전술적인 조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인물이었다. 주변에 배석한 참모들과 장교들은 사령관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고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지원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적의 예상이동 경로를 짚어 나갔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녀의 분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기훈 소장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녀의 목소리 톤이나 태도 따위를 트집 잡으며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다. 박기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차 작전과 무관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는 지원의 외모와 성별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남성 장교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감히 소장의 섰을 퍼런 권위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하자 박기훈은 그것을 패배나 굴복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수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박기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런 여자는 군복을 입혀놓을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둬두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둥에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지원의 목덜미 근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목소리를 낮추어 소름 끼치는 말을 속삭였다. 너 같은 건 말이야 목을 졸라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감히 어디서 지휘관을 가르치려 들어. 지원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시선은 박기훈의 눈동자가 아닌 그의 뒤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기훈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의 참모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원의 가슴 주머니에 달린 작은 단추가 평범한 단추가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은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이자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장비였고 방금
그의 모든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회의가 강제로 종료되고 지원은 쫓겨나듯 작전 통제실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도망자의 그것처럼 허둥대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발기훈의 모욕적인 언사가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의 단추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원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마주보며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군복 상의에서 조심스럽게 위장된 단추형 카메라를 분리해냈고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개인 단말기에 장치를 연결하여 방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 속에는 발기운의 일그러진 얼굴과 폭력적인 손짓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오디오는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녹음되어 그의 저속한 목소리와 끔찍한 위협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지원은 영상을 보는 내내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증거를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는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고 발기훈 같은 고위 장교는 수많은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이 정도의 스캔들은 덮어버릴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도 무사히 진급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 뒤에는 거대한 비호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원은 단순히 그를 고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탄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그녀는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은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구형 노트북을 꺼냈고 이 기기는 군 내부망에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그녀가 직접 개조한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발기훈의 과거 행적과 그가 관여했던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성과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조작 보고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원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많은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며 발기운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아 나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지원은 발기훈이 과거에 지휘했던 부대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사고 기록을 발견했고 그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지원은 이 사건이 발기훈의 부패와 무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용히 데이터를 백업했다. 그녀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동력이 되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을 응시했다. 발기훈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는 지원을 그저 힘없고 말 잘 듣는 하급자로만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 될 것이었다. 지원은 군복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녹음기가 담긴 보안 USB를 군번줄과 함께 목에 걸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숙소를 나서며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간밤의 피로가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연병장에는 아침 저물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활기찬 에너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대원들 사이를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를 품은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그녀는 발기운의 얼굴을 마주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지옥 같은 고통이겠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작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발기운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지원이 겪었을 수모를 짐작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무언의 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눈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고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동료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다른 피해자들도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작전실 문 앞에 선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문고리를 잡았고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 너머에는 그녀를 경멸하는 사령관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품 안에는 그들의 위선을 발가벗길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작전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숙소의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기계적인 소리가 들리자마자 한지원은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현관에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었고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철문의 감촉만이 그녀가 안전한 공간에 들어왔음을 알려주었다. 군화끈을 풀 힘조차 없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앞에는 아까 상황실에서의 모욕적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발기훈 소장의 경멸 섞인 눈빛과 입가에 맺힌 비릿한 침, 그리고 목을 조르는 듯한 신용을 하던 그 손짓이 생생하게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상의 주머니를 더듬어 문제의 단추형 카메라를 꺼냈고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 자신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길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증거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박기훈을 심판대에 세울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지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모니터에 희미하게 비쳤고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보안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파일이 열리고 스피커를 통해 발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마자 지원은 반사적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고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녹음된 음성은 현장에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들렸으며 특히 목을 졸라버려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사리가 담긴 위협이었고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지원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발기훈의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를 분석했고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직업병이 발동하여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다. 발기훈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이는 그가 평소에도 이런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의 침묵과 방관은 그들이 공범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었고, 이 싸움이 단순히 발기운 한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썩어빠진 조직 문화 전체와의 전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발기운 같은 거물을 쓰러뜨리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군사법원과 고위층의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을 것이 뻔했고,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이 영상을 조작된 것이라거나 문맥을 무시한 편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에 지원은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발기운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비리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군 고위 장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추문보다는 횡령이나 작전 실패와 같은 군 기강 및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이었고, 발기훈처럼 사리사욕을 챙기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구린 구석이 있을 터였다. 지원은 자신의 특기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발기훈의 과거 결제 서류와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을 샅샅이 훑어보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보안이 강화된 가상사설망을 통해 군수사령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평소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발기훈이 거쳐간 부대들의 보급품 입출고 내역과 시설 공사 계약서들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지만, 지원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는 뛰어난 직관과 끈기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던 지원의 눈에 이상한 흐름이 포착되었는데, 발기훈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부대들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었다. 해당 업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군납업체처럼 보였지만 재무제표를 뜯어보니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그 회사의 등기 이사 명단에는 발기훈의 먼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횡령의 정황이었고, 지원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고,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관련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민간은행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규칙을 우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화이트 해커 커뮤니티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고, 그가 발기훈의 차명 계좌를 추적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지원의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려 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고, 지금 멈추면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발기훈이 과거에 저지른 작전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긴 정황이 담긴 비공개 감찰 보고서의 파편들을 찾아냈고, 이것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발기훈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다가 아군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 그 책임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중대장에게 덮어씌워 불명예 전역을 시킨 악질적인 전력이 있었다. 지원은 억울하게 쫓겨난 그 중대장의 이름을 수첩에 메모해 두었고, 그가 이번 싸움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발기운에게 짓밟힌 사람은 지원 혼자가 아니었고 그가 남긴 피해자들의 눈물과 원망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에 그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발기운을 덮칠 수 있을 것이었다. 지원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의 설계자가 되었음을 자각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동지애와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지원은 어둠 속에 잠긴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와 가치가 발기운 같은 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군복은 명예의 수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비겁하게 침묵하며 살아남느니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시 자리에 앉은 지원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프로젝트 네메시스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고 이 폴더는 그녀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발기운의 음성 파일과 비리 의혹 문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먼저 내부 감찰실에 투서를 넣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는데 감찰 라인 또한 박기훈의 영향력 아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부의 힘을 빌리거나 군 검찰 내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을 찾아내어 직접 접촉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이를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지원은 발기훈이 내일 있을 주간 브리핑에서 또다시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그 상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흥분하여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동료들 앞에서 노출시킴으로써 그의 권위에 금이 가게 만드는 심리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내일 입을 정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고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구겨진 옷감이 펴지듯 그녀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펴지는 듯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잡힌 바지의 주름과 반짝이는 계급장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갑옷과도 같았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경례 연습을 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발기훈이 그녀를 극한 여자라고 비하했다면 그녀는 가장 유능하고 치명적인 군인으로서 그에게 응답해 줄 것이었다. 준비를 마친 지원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시뮬레이션했고 머릿속은 체스판처럼 복잡하게 돌아갔다. 발기운이 던질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들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논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패배한다는 것을 알기에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수행했다.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지원은 짧은 선잠에서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차가운 물을 들이키며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마음을 굳게 먹었고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감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지원은 방문을 나서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한번 어루만지며 무언의 약속을 건넸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복도로 나온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찼으며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고요한 막사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작전실을 향해 걸어가며 발기훈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덫으로 그를 유인할 준비를 마쳤다. 아침 조회 시간에 맞춰 작전실에 들어선 지원은
발기운이 이미 자리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원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발기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보며 지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은 자리로 이동하며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빨간색 녹음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브리핑 주제는 지원이 밤새 분석했던 바로 그 보급품 관련 현황이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발기훈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를 발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원은 발기훈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팩트로 반박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사냥꾼의 사정권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원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사령부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고, 데이터만으로는 발기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가 찾아낸 비리, 장부의 숫자들은 명백한 증거였지만 법정에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진실로 만들어줄 증언자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발기훈에 의해 군복을 벗거나 부당하게 전출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들은 침묵 속에 갇힌 피해자들이었다. 지원은 그들의 닫힌 입을 여는 것이야말로 이번 싸움의 승패를 가를 열쇠라고 확신하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과거 발기훈의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했던 이진성 예비역 대위였으며, 그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불명예 전역을 한 인물이었다. 지원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사장 근처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었고, 그곳의 풍경은 한때 유망했던 장교의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먼지 쌓인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이진성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삶에 대한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지원이 내민 군 신분증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대화를 거부하려 했다. 지원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고, 발기훈이 여전히 군에 남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진성은 발기훈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몸을 떨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그 사람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발기훈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싸움에 끼어들어 남은 인생마저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의 거절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거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원은 그에게 자신이 확보한 발기훈의 육성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그 짧은 음성은 이진성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원은 자신 또한 발기훈의 표적이 되었으며 혼자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진성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긴 침묵 끝에 한숨을 내쉬며 낡은 의자를 권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이야기였다. 이진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작전 실패는 발기훈이 자신의 진급 실적을 위해 상부의 승인 없이 무리하게 작전 구역을 이탈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 부대원들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되자 발기훈은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진성에게 떠넘기며 만약 사실대로 보고하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이진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을 삼키고 군복을 벗어야 했으며
그 이후로 죄책감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지원은 그의 증언을 녹취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것은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니라 부하의 인생을 담보로 한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진성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지원은 두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최수연 중위를 만나기 위해 차를 돌렸고, 그녀는 현재 타부대로 전출되어 행정직을 맡고 있었다. 최중위는 과거 발기운의 전속 부관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보직이 변경된 케이스였는데, 인사기록에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혀 있었지만 소문은 무성했다. 지원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 부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고, 최중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원이 같은 여성 군인이라는 점에 안도하며 만남에 응했다. 카페에 들어선 최중위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듯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발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최중위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지원의 진심 어린 설득과 위로의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발기운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늦은 밤 관사로 그녀를 호출하여 술 시중을 강요했고,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발기운은 업무 능력을 트집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결국 다른 부대로 쫓아내버렸다. 최중희의 이야기는 지원이 겪은 일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고, 발기훈이 상습적인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최중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최중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지원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고, 익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은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증언 확보와 더불어 지원은 발기운의 자금 횡령 의혹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군수사령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은밀한 조사를 부탁해둔 상태였다. 며칠 후 동기로부터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고, 그 안에는 발기운이 특정 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서, 사본과 실제 입고된 물품의 검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검토하던 지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최신형 방탄조끼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능 미달의 구형 모델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이는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가로챈 명백한 방산비리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원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해당 장비가 보관된 물류 창고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장비를 챙겼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을 틈타 창고에 접근했고,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냄새와 함께 수많은 상자가 쌓여 있었고, 지원은 손전등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문제의 납품 상자들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구석진 곳에서 해당 업체의 로고가 찍힌 상자를 발견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개봉했다. 상자 안에는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방탄조끼들이 들어있었지만 지원이 칼로 안감을 뜯어내자 규격에 미달하는 얇은 방탄판이 드러났다. 그녀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고 샘플 하나를 가방에 챙겨 넣었으며 분노로 인해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병사들이 이따위 장비를 믿고 전장에 나갔다면 총알 한 방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 뻔했기에 발기운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실감했다. 지원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고, 가방 속에 든 방탄조끼가 마치 시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숙소로 돌아온 지원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언 녹취록과 진술서,
그리고 방산비리, 증거물들을 모두 정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었다. 이 자료들은 발기운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서두르지 않았고 발기운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는 발기운이 자신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사령부 내에서는 발기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알게 모르게 돌기 시작했고 지원이 만났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주변 동료들에게 조금씩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아직은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파동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발기훈을 덮칠 것이었다. 지원은 업무 시간 중에도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고 부대 내의 여론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발기운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일부 장교들도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발기운은 부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는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부하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세웠고 특히 지원을 향한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지원이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원을 호출하여 노골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쓸데없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의심은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원은 발기운의 사무실을 나오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고 그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준비했고 그것은 발기훈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덫을 놓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만드는 것이었고 지원은 기꺼이 그 미끼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전장에서 지원은 승리를 확신하며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라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프로젝트 네메시스 폴더를 응시하며 엔터키를 누를 순간을 상상했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거짓과 위선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지원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내일은 또 다른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성 대위가 보내온 추가 자료를 검토하던 지원은 발기훈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 통장의 계좌번호를 발견했다. 이것은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고 이제 법망을 피해갈 구멍은 완전히 차단된 셈이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고 반드시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군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마쳤고 책상 위에는 발기운이 지시한 과중한 업무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유치한 괴롭힘이었지만 지원은 오히려 보란 듯이 완벽하게 처리해낼 생각이었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발기운의 부관이 다가와 오늘 오후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통보했다. 지원은 직감적으로 이번 회의가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알아차렸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발기운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비장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그는 오늘이야말로 지원을 확실하게 밟아버리겠다고 작정한 듯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발기훈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될 치열한 두뇌 싸움과 심리전은 이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다가올 파도를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된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참석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발기훈 소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한지원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맹수의 잔인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감지된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와 위성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이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징후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발기훈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며 브리핑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발기훈은 지휘봉으로 지도의 특정 구역을 가리키며 지원을 지목했고 그녀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달했는데 그것은 적의 특수부대 침투 경로와 예상 타격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마감 시한이 고작 12시간 후인 내일 아침 점호 시간까지라는 점이었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의 정밀 분석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방대한 분량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분석관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술렁거렸지만 발기훈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지원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속셈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명령을 수명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오히려 발기훈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실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지원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그녀의 군복을 벗기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고 발기훈은 그녀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거나 엉터리 보고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원은 짧게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그녀의 등 뒤로 발기훈의 비릿한 조소가 따라붙었다. 자신의 분석실로 돌아온 지원은 즉시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접근이 거부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자 서버 점검 중이라는 뻔한 거짓말이 돌아왔다. 평소라면 사전 공지 없이 서버를 차단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원은 이것이 발기훈이 심어놓은 두 번째 덧침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히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림으로써 임무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위성 데이터와 감청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분석관이라면 포기하고 상부 보고했을 것이지만 지원은 달랐다. 그녀는 발기훈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고 정규 루트가 막혔다면 우회로를 뚫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지원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꺼내어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고 군용 위성이 아닌 상용 기상 위성과 민간 항공기의 교신 데이터 등 공개된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창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렸고 텅 빈 사무실에는 지원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천 개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분석하며 적의 움직임을 재구성해 나갔고 눈앞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이었고 그녀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다. 발기후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안보 공백까지 감수하며 서버를 차단했지만 지원은 그 공백을 자신의 피와 땀으로 메우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지원은 민간 기상 위성의 열화상 데이터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는데 특정 계곡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여론 즉 사람이나 장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녀의 가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의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경로는 발기운이 과거에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방어선의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지원은 전율을 느끼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고 발기운의 무능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이 단순히 이번 작전의 성공을 넘어 발기운을 궁지로 몰아넣을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테지만 지원은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보고서에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며 전략을 수정했고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발기운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서두에 데이터 접근이 차단된 상황을 명시하고 대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지원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고 몸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출력하여 봉투에 담았고 그 묵직한 두께는 그녀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이자 발기운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지원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군복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작전실은 다시금 장교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발기후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지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지원을 징계하기 위한 서류를 책상 위에 준비해두고 있었고 그녀가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의 참모들도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고 그들은 지원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조소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서자 실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원은 뚜벅뚜벅 걸어가 발기훈의 책상 앞에 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발기훈은 짐짓 놀란 척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척 비꼬았지만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정중하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녀는 기한 내에 분석을 완료했음을 보고하며 밤새 서버 접속이 차단되어 부득이하게 대체 수단을 사용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발기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지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버 차단 사실을 폭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발기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보고서를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는 지원이 가져온 결과물이 엉터리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적의 침투 예상 경로로 지목된 곳이 자신이 소홀히 관리했던 구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인정하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부정하면 명백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무능한 지휘관이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원은 발기운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고 쐐기를 밟기 위해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 분석 결과 적의 침투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해당 구역의 병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책임은 지휘관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발기운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보고서를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고 침묵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발기훈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일축했고 그는 지원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간 위성 데이터 따위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지원의 분석을 쓰레기 취급했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고 만약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면 군복을 벗겠지만 만약 맞다면 사령관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장교들은 숨을 죽였고 발기우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말문이 막혔다. 지원은 경례를 하고 작전실을 나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도박이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으며 오늘 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발기우는 자신의 아집 때문에 경고를 무시할 것이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방아쇠가 될 것이었다. 지원은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국경의 산맥을 바라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오후 내내 사령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발기후는 지원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기존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분석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그녀의 예상대로 적의 통신량이 급증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캡처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었고 이것은 나중에 발기운의 직무유기를 증명할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국경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원은 통신 장비의 볼륨을 높이고 숨죽여 기다렸고 그녀의 예상 시각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만약 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거짓 보고를 한 꼴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을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막을 깨고 상황실의 한 라인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전방 초소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고 지원이 예측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적의 침투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으며 교전이 발생했다는 긴급 타전이 이어졌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잠자고 있던 부대를 깨웠다. 발기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상황실로 뛰어들어왔고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교전 상황을 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끔찍한 악몽을 마주하게 되었고 모든 장교의 시선이 그를 향한 원망과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상황실 한 구석에서 냉정하게 전황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발기운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적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여 인근 부대에 매복을 요청했고, 그녀의 지시는 당황한 지휘관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발기우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사실상 지휘권은 지원에게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실을 장악해 나갔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지원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아군은 적을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제압할 수 있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상황은 종료되었다. 적의 특수부대원들은 사살되거나 생포되었고, 아군의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전적으로 지원의 선제적인 분석 덕분이었다. 날이 밝자 발기우는 폐잔병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승리의 주역은 사령관이 아닌 일개 분석관인 한지원 상사였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상황실을 나오며 발기훈을 차갑게 일별했고, 이제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청구서가 발송될 시간이었다. 지원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해 밤새 녹화된 상황실에 CCTV 영상과 교전 기록을 확보했고, 발기훈이 자신의 경고를 묵살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로써 발기훈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지원은 책상 서랍에서 프로젝트 네메시스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어 손에 쥐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시점이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발기우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전투가 끝나고 상황이 수습된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적막함은 포탄이 터지던 전장보다 더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발기훈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지원 상사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이미 드러난 자신의 무능함을 덮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초조함에 입술만 물어뜯고 있었다. 발기우는 인터폰을 들어 부관을 호출했고, 거친 목소리로 한지원 상사를 당장 자신의 방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지원이 상황을 주도하며 영웅 대접을 받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그녀에게 명령 불복종이나 위계 질서 문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길을 꺾어 놓아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열한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각인시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전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치워버리며 지원을 기다렸다. 한편 지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번 침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어떻게 우리 군의 감시망을 그렇게 정밀하게 피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경계가 소홀했던 탓이라고 하기에는 적들의 침투 경로가 너무나 교묘했고, 마치 우리 측의 레이더 사각지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점이 수상했다. 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보안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코드를 훑어 내려가던 지원의 눈동자가 일순간 멈췄고, 그녀는 시스템의 백도어로 의심되는 수상한 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포트는 외부에서의 접속을 허용하는 비인가 통로였고, 놀랍게도 그 통로를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사령부의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민간 업체였다.
지원은 즉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조회했고 그 회사가 바로 발기훈이 뒷돈을 챙기고 계약을 몰아주었던 그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된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발기훈의 부패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에 준하는 범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는데 발기훈이 챙긴 검은 돈의 대가로 설치된 불량 보안 시스템이 적들에게 안방문을 열어준 꼴이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국경선이 지휘관의 탐욕 때문에 뚫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다. 이제 발기훈은 단순히 무능한 지휘관이나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라 매국노로 처단되어야 마땅했고 지원은 이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견한 보안 로그와 업체 계약서를 캡처하여 비밀 폴더에 저장했고 그때 부관이 다가와 사령관의 호출을 알렸다. 지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방금 발견한 치명적인 증거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발기훈이 자신을 부른 이유는 뻔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복도를 걸어가며 앞으로 벌어질 설전을 시뮬레이션했고 발기훈이 어떤 억지를 부리더라도 논리적으로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령관실 앞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발기훈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들어오는 지원을 노려보았고 지원이 경례를 하기도 전에 찻잔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지원이 감히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군법 회의감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과장하고 보고 체계를 무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그녀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다. 바닥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튀었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지원은 발기훈의 광기 어린 폭언이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켰고 그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추자놨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작전권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부재와 판단 미스 속에서 규정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그 결과로 수많은 아군의 목숨을 구했다고 팩트를 짚었다. 또한 그녀는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령관님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작전 실패에 따른 대량 인명 피해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발기훈은 더욱 말문이 막혔다. 발기훈은 지원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질린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콱 내리쳤고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듯이 헌병대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는 지원을 항명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손이 버튼에 닿기 직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는 발기훈의 동작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의 백도어와 그 업체가 발기훈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던졌다. 발기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손을 떨구었다. 그가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치부이자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비밀을 지원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당황한 발기훈에게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경례를 생략하고 몸을 돌려 사령관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발기훈의 거친 숨소리와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고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곧장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실로 향했고 미리 작성해 두었던 고발장을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작성한 프로젝트 네메시스 파일에는 발기운의 성희롱 음성 파일과 인사비리, 증언 녹취록, 그리고 횡령 증거와 방산비리, 보안 로그까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직속 상급 부대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과 군인권센터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하도록 설정했다. 이것은 발기운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사안을 공론화시켜버리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지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오는 전율이었다. 화면의 진행 표시줄이 100%에 도달하고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지원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녀의 군 생활도 이대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사령부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었고 발기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하여 그 누구도 선뜻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친분이 있던 고위 장교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그와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발기우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사령부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본관 건물로 진입했고 그들의 등장에 사령부 내의 모든 인원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발기운의 집무실로 향했고 그 뒤를 따라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며 이동했다. 지원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발기운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며 들이닥치자 발기운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차갑게 그의 계급장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의 책상 서랍과 금고가 열리고 각종 서류와 저장 장치들이 압수되었으며 발기후는 그 모든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지원의 사무실로 찾아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지원은 담담하게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 동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지원은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한 정의 구현이었음을 깨달았고 동료들의 시선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조사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시작했다. 발기우는 체포되어 호송차에 태워지면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병사들은 끌려가는 사령관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고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있던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발기운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 빈자리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호송차가 사령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원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원은
숙소에서 이진성 예비역 대위와 최수연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그들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물은 지원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원은 그들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싸우자고 독려했고 그들은 기꺼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하여 거대한 악에 맞서는 모습은 아름답고 강렬했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재판 과정을 생각했고 발기훈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원은 두렵지 않았는데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그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하늘처럼 그녀의 앞날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발기훈의 비리와 한지원 상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대서특필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국방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지원은 원치 않게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세간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었다. 군사법원이 위치한 국방부 별관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고 빗줄기가 굵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검은색 우산들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가운데 법원 입구로 향하는 계단은 마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고행길처럼 보였고 그 위를 걷는 한지원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곁에는 국선 변호인이 아닌 군 인권센터에서 파견된 베테랑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었고 그는 긴장한 지원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원은 법원 로비에 들어서며 젖은 우산을 접었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법정 내부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과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곰팡내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가 감돌고 있어 사람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방청석은 이미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고 제복을 입은 군 관계자들과 사복 차림의 기자들이 서로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지원이 피고인석 반대편에 증인석 근처에 자리를 잡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꽂혔고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비난과 의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맞은편 벽에 걸린 태극기를 응시하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잠시 후 법정 경위의 우렁찬 구호와 함께 재판부 판사들이 입장했고 그들의 검은 법복은 권위와 엄격함을 상징하듯 무겁게 펄럭이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피고인 발기훈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는데 그는 수의가 아닌 정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다. 그는 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으며 방청석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지원은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치가 떨렸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발기훈의 죄목들이 하나하나 열거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시작으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그의 범죄 혐의는 실로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발기훈 측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재판이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발기훈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부각하며 그를 억울한 영웅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발기훈의 변호인은 국내 최고의 로펌 출신으로 승률 100%를 자랑하는 법조계의 독사로 알려져 있었고, 그는 첫 번째 타깃으로 한지원을 지목하여 그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했다. 지원이 증인석에 앉아 변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공격적인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질문들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그녀의 사생활과 평소 행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지원이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독선적인 성격이며 과거에도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녀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변호인은 지원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상관의 허락 없이 몰래 녹음을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바순바 높였다. 그는 지원이 의도적으로 발기훈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상황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녀를 계획적인 꽃뱀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논리를 펼쳤다. 방청석의 일부 남성 군인들은 변호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느꼈던 위협감을 설명하며 변호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해 나갔다. 지원은 변호인의 교묘한 함정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했는데, 그녀는 이미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상황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팩트 위주로 답변했다. 그녀는 발기훈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언과 성희롱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논리적인 진술의 변호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더욱 악랄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원이 정보 분석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해킹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이것은 지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는데, 그녀가 발기훈의 비리를 캐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시스템에 우회 접속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저지른 그녀의 이중성을 비난했고, 그녀의 증언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이 군형법상 위법일 수는 있어도 군인의 양심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역설했다. 지원의 용기 있는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재판장의 경고로 곧 잦아들었고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검찰관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첫 번째 증인으로 이진성 예비역 대위를 호출했고,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발기훈은 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이진성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남아 발기훈을 똑바로 응시하려 노력했다. 그는 선서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누명과 강제 전역의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진성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발기훈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발기운이 자신을 불러 가족들의 안위를 들먹이며 협박했던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듣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발기훈의 변호인은 이진성이 앙심을 품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그를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갔지만 이진성은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법정 안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어서 두 번째 증인인 최수연 중위가 등장했고 그녀의 등장은 법정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는데 현역 여군 장교가 상관을 고발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그룹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중희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몹시 위축되어 보였고 지원은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마음으로 응원했다. 최중희는 눈물을 흘리며 발기운에게 당했던 성추행과 인사, 보복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법정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발기훈은 최중희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계속 속삭였고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변호인은 최중희에게 왜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냐며 피해자 탓을 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성 질문을 던졌지만 검찰관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제지했다. 최중희는 당시의 위계질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토로하며 오열했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부 판사들의 표정도 점차 굳어지며 발기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 시간이 되자 복도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기자들은 지원과 증인들에게 몰려들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지원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묵묵히 증인들을 챙기며 대기실로 향했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진성과 최수연은 탈진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한결 홀가분해 보였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낸 듯했다. 지원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변호인단은 전략을 바꾸어 박기훈의 횡령 및 방산비리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했고 관련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원이 제출한 회계 장부와 보안 로그가 해킹을 통해 얻은 불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채택 자체를 거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재판장은 난색을 표하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검찰관은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증거 채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팽팽한 법리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지원은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고 만약 이 증거들이 기각된다면 발기훈을 처벌할 결정적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다. 발기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그의 변호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판장은 오랜 장고 끝에 판결을 내리기 전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군의 청렴성을 위해 해당 증거들을 예외적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고 발기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재판장은 이어서 지원이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스모킹건인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할 것을 명령했다. 발기훈 측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했지만 재판부의 의지는 확고했고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법정 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지원은 숨을 죽이며 스크린을 응시했고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상황실에서의 녹음 파일이었는데 발기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법정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런 여자는 목을 졸라버려야 해 라는 그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고 발기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평소 점잖은 척하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추악한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변호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발기훈을 내려다보았다. 이어서 재생된 영상은 지원이 물류 창고에 잠입하여 촬영한 불량 방탄조끼 검수 장면이었는데 얇은 방탄판이 칼에 찢겨 나가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장내는 분노로 들끓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비가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군 관계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발기훈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귀를 막으려 했지만 진실의 소리는 그의 귓가에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발기훈의 차명 계좌 내역과 보안업체와의 이면 계약서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과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의 증거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되자 변호인단조차 더 이상 변론을 포기한 듯 침묵했다. 발기훈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모든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원은 그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검찰관은 최종 구형을 앞두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발기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피고인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들을 짓밟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그 순간 법정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정숙을 유지하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분노와 환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발기훈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그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한 듯 보였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악의 평범함과 권력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 기일이 잡힌 후 지원은 법정을 빠져나왔고 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수많은 기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짧게 목례만 하고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그녀는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원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심호흡을 했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곁으로 이진성과 최수연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위로를 나누었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에 맞서 싸워 이긴 작은 달걀들이었고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오늘따라 평화롭게 느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뿐이었지만 지원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은 법적인 승리를 넘어선 인간 승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대로 복귀하자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나라와 동료들이 있었고 내일도 변함없이 태양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법원 정문을 나섰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의 아침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으며 지난번의 굳은 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법정으로 향하는 한지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전우회로 뭉친 피해자 모임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의 응원을 주고받았고 그 모습은 마치 결전을 앞둔 병사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법원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케 했고 모두가 정의의 심판을 목격하기 위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법정 문을 열었고 이제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법정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방청객들로 인해 후끈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재판부가 입장하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발기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어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영혼이 파괴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그에게 마지막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펴들고 천천히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판사의 입에 집중했다. 재판장은 발기운의 범죄 행위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인격을 짓밟은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박기훈의 범죄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었고 그 내용은 다시 들어도 끔찍할 정도로 악랄하고 비열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지원은 재판장의 단호한 어조에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꼈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며 피고인 발기훈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는 군사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중형이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올해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피해자들의 한이 일시에 해소되는 듯했다. 이진성 예비역 대위와 최수연 중위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지원 역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위로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발기훈은 판결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추태를 보이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며 권력에 취해 타인을 짓밟던 독재자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빈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느낌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지원과 피해자들을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승리 소감을 묻기 위해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고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녀는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다시는 군 내부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인터뷰는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군 내부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발기운 라인으로 분류되던 부패 장교들을 전원 보직 해임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원이 소속된 사령부에도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했고 그는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인권을 강조하며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병사들의 표정에서도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편한 보직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최전방 정보부대로의 전출을 자원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싶었고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부대에 오랫동안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었다. 지원은 짐을 싸면서 정복에 달린 약장을 어루만졌고 그 어느 때보다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전출을 가기 전 지원은 이진성 예비역 대위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았고 그곳에는 최수연 중위도 함께 와 있었다. 이진성은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최중위 역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악몽을 털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식당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지원은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보람을 느꼈다. 새로운 부대에 도착한 지원은 낯선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가끔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발기운 사건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한 군인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부대 뒷산에 올라 멀리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번줄을 꺼내어 손에 쥐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고 바람결에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이 있었다. 지원은 군번줄을 다시 목에 걸고 힘차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와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지만 지원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그녀는 혹한기 훈련을 진두지휘하며 병사들과 동고동락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심은 병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녀가 이끄는 부대는 최정예 부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지원은 과거의 아픔을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덮인 연병장에 선명하게 남겨졌고 뒤따르는 병사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원은 어느덧 영관급 장교로 진급했고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정의와 원칙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신임 장교 교육에 초빙되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올바른 지휘관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고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강연장 맨 앞줄에는 이제는 중령이 된 최수연이 앉아 존경 어린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강연을 마치며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말을 남겼고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지원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문제의 단추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며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물건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카메라는 그녀에게 단순히 증거 수집 도구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해준 용기의 상징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다. 그녀는 상자를 닫고 서랍을 잠그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물건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지원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는 하얀 눈처럼 군대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지원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지원은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서 내일 있을 작전 회의 자료를 꺼내 들었고 펜을 들어 중요 사항들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으며 군복 소매 끝으로 보이는 굳은 살이 그녀가 걸어온 치열한 삶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집무실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을 항해하는 배들을 위한 등대처럼 부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지원 그녀는 영원한 군인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국립현충원의 한 묘역 앞에 별 2개가 달린 견장을 단 장군이 서 있었고 그녀는 다름 아닌 한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묵념을 올리며 순국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녀의 뒤에는 늠름한 모습의 부관이 서 있었다. 지원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고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맑게 개나늘 아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깃발을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불씨는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